네, 안녕하십니까. 이 세션 저희 주민 중심의 데이터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이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태종위원장의 김길대라고 합니다. 저희 이 세션 주제는 이제 앞에 첫 번째 세션에서 다뤘던 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어떤 주민 서비스 추진 방향, 전략 이런 거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의 플랫폼 구축 전략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 발제와 토론을 하고요. 토론자로는 먼저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의 이준기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청에서 전승현 데이터 정책부장님께서 이어서 토론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한철 해성시 데이터 팀장님께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 주시고, 토론의 주제가 된 발제에 대해서는 박윤지 플라이언 대표님께서 설명을 발제를 해주실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저희 이 세션에 발제를 맡으신 박윤지 대표님 나와주셔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윤지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공개가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세종 경영자문과 같이 프로토타이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저희 이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세종 경영자문과 저희와 지자체 그리고 이제 학교, 대학, 인공지능 전문가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일정 정도는 타구를 던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앞서 이철승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제일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빅데이터라든지 공공기관을 주도로 해서 빅데이터라든가 또는 마이데이터 사업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굉장히 AI 기술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체험적, 그러니까 실생활에 좀 체감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저희 플라이오는 클라우드 그리고 AI 빅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올해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저희 회사는 저는 이제 LG CNS에서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특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공공기관이 G클라우드가 있는데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클라우드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왜 클라우드? 아까 이 부분은 이철승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다 지자체에서 인정하고 계시고, 또 이걸 생활 반영으로 묶어보자. 또는 좀 더 우리 지자체의 데이터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 수요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도민이라든지 우리의 주민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수요하는지를 조사해서 이걸 입건해서 같이 좀 더 좋은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한 인프라로서는 당연히 클라우드에 G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촉진법이 도입이 된 지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클라우드로 인프라나 데이터나 이런 시스템들이 이관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클라우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3%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가야 돼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97%의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은 클라우드를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단순히 인프라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라우드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처럼 인프라 자원을 빌려 쓰는 도구인데요. 왜 클라우드가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에 지능화 혁신의 핵심 인프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요. 매년 퍼블릭 클라우드 영역에서 5,000개 이상의 새로운 서비스, 그러니까 사스 서비스들이 올라가고 새로운 솔루션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사스 솔루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뭔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겠다,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그 SaaS라든가 그 API 또는 엔진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 온프레미스에서 사일로드 형태로 된 그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는 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변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패러다임에 따라서 이 정책적으로 뭔가 디지털 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혁신이 가속되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내 지자체 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역 지자체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분석과 그걸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 얘기입니다. 초번역 기반, 또 초번역 기반의 생활 어떤 번역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철성 본부장님은 간단하게 카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카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소득 정보라든가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또 이제 좀 더 넓어진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그게 분석이 되어지려면 AI와 머신러닝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어지려면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공공기관 내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진행하자라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일부 데이터는 프라이빗 존에 두고 머신러닝이 필요한 부분 또는 AI가 필요한 부분은 퍼블릭 존으로 빼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뭐 KT나 G클라우드 인증을 받은 민간 사업자들 KT라든지 네이버도 굉장히 열심히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런 인프라들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데이터, 인공지능과 데이터 그 시대에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빅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을까를 제가 잠깐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여러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기초자치단체, 정책 결정자용 기본적인 대시보드, 시각화된 대시보드들을 이런 데이터들을 주로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우리 상도 받은 지자체도 많으시고요. 의정부시도 얼마 전에 이 사업을 발표하기도 하셨고 일자리 현황 또는 뭐 세계 현황, 공략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통계청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자체 DB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오고 있죠. 자, 그런데 요런 걸 이제 구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온프레미스 이제 지자체 어떤 데이터 서버를 사고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 가지고 오고 지자체 DB에서 가지고 와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DID 디스플레이라든가 DID 디스플레이에 100인치짜리 넣어가지고 보여주고 터치 스크린도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PC라든지 모바일에 동일하게 조회될 수 있도록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연동을 통해서 이 시정 정보 중에,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가 봤던 자료 중에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레벨링을 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이 데이터가 현재 또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데이터를 보는 건 좋은데 시각화되어져서 잘 예쁘게 보고 잘 보는 건 좋은데 그래서 어쨌다는 건지를 모르겠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so what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과거의 통계를 보여드리는 건 당연히 되죠. 데이터들이 쌓여있으니까 5년치, 10년치. 그리고 앞으로 이 추세대로 가면 우리 오산시의 인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에 대한 예측도 일부 가능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공공기관의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만족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제가 다른 교수님하고도 이 부분을 조금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책과 기반한 미래 예측이 가능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정책 벡터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 조성 또는 복지, 예를 들어서 출산율 증가를 하기 위해 어떤 복지 정책을 펴겠다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예를 들어 우리 시 안에는 혁신 학교를 몇 개를 세우겠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광역교통이라든지 세부화된 교통의 개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출산 장려금을 확대했을 때 과연 인구 증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책에 입안을 하고 정책을 실행하고, 실제로 그 예측된 거와 그 실행 결과가 달라졌는지 같은지를 분석을 하고, 달라졌으면 왜 달라졌는지, 어떤 팩터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팩터를 다시 여기에 반영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더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하나견을 통해서 이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렇다면 이렇게 빅데이터 좋고 공공 마이데이터 좋은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서울 시민인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데요. 저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가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공의 마이데이터가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공공기관에 뭘 요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이철승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신 넷슬러 요구 단계인데요. 저희가 이제 세금 경영 김규일 대표님과 같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 서비스를 연결하는 부분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제가 밤에 10시를 넘어서 퇴근을 하는데 굉장히 조금 그래도 우범지대인 곳에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 적절한 공공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 있으면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은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약을 하자면 공공기관, 공공행정 서비스 영역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체계를 지금 작년부터 해서 작년, 올해 계속 사업이 나오고 있고 일정 정도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참여해서 시범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취업에 필요한 자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꾸러미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가 개선이 됐고요. 거기에 금융 마이데이터가 또 붙겠죠. 그래서 나를 지원해줄 수 있는 혹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 내가 이제 금융기관에 촬영을 허용한 데이터들이 같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게 신용 정보라든지 소득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마이데이터도 지금 한 축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개인이 제가 제 정보를 허용하기만 하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에서 저를 파악을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개념적인 얘기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뭔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데이터들이 활용되어지고 개인에게 체감이 되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둔 A씨 부부는 이거는 이제 주로 금융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소득, 그러니까 요즘은 청약을 신청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득과 내 자산이 어느 정도에 되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뭔가 추천 레이스, 그러니까 나의 정보를 내가 오픈을 했을 때 그 나의 데이터를 읽어내서 추천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금융기관에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는 자동차 보험 갱신을 납뒀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1년 단위로 내가 들어가서 찾아보고 열심히 비교 분석을 해왔다면 지금은 제가 어딘가에 입력했던 자동차 보험 정보가 공유가 되어져서 추천이 오는 거죠. 가장 적합한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플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첫 번째는 주민이 정보 제공, 나의 정보를 활용해서 나에게 서비스를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상황과 욕구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설문조사를 매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송파구 새 모여 할 것처럼 어떻게 저런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냐. 만약에 알기만 알았다면, 공무원분들이 알기만 알았다면 그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개연성 있게 배워뒀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인데, 일단 저는 이 부분에서 AI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그 욕구의 5단계에 근거해서 이렇게 뭐 클릭 방식이든 혹은 이제 뭔가 그 데이터를 캐치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메뉴를 클릭하거나 또는 분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분석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기존의 온라인 마케터링하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방법들,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나 유튜브에 어떤 걸 보는지, 또 내가 예를 들어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또는 내가 카드를 사용하는 내역들이 어떤 내역들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일정 정도 프로토타이핑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이분에게 검증하는 단계에 굉장히 쉬운 형태로 뭔가 그 사람이 그 선택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류의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키워드를 뭔가 선택을 하거나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가진 부분들을 뭔가 지자체 앱이라고 보게 되면 지자체 앱에 뭔가 검색을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하거나 또는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와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와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저희가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게 저는 이제 여쭙고 싶은 게 화장실 과장님, 팀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셨지만 이게 과연 지자체에서도 좋아하는 걸까? 이게 있으면 주민들에게 정말 획기적인 공공서비스가 향상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부분들. 이제 그게 저희 김규일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고민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고민합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까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또 한쪽으로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측면인데요. 데이터가 캐치가 되면 두 번째 기술적인 난관이 서비스를 연결하는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서비스는 사실 공공 마이데이터 쪽에, 그러니까 그 기관들의 홈페이지에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지자체만의 어떤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 DB 혹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에 있겠죠. HWP로 정리가 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현행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끄집어내서 DB화하고 그 DB들의 어떤 태그 정보들을 가지고 주민들의 현황 정보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기술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런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구인 정책,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하는 사람들에 대해 캐치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는 안심 비가 앱을 연결해줘서 바로 신청될 수 있게끔 연동을 시킨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소외되는 측면에서는 여기에 관련한 서비스, 상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뭔가 저런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해지어져진다면 여기에 일자리에 관련한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 베이스의 서비스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수정 경영 전문 쪽을 하고 또 좀 더 디스커션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준기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교수님께서 좀 더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지자체에 굉장히 주민들에게 정말 체험적으로 또는 체감해서 좀 더 나은 공공 서비스가 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현지 대표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계기나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럼 이제 데이터라는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이런 기술의 변화에 맞춰서 과거의 행정 방식이라든가 뭐 주민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난 좀 더 진보된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그 지향점은 철저하게 주요자인 주민 입장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성과 생활 사건은 직접 말씀드리지만은 뭐 그런 사건이라든가 최근에도 그런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꼭 그런 특定계층이 아니더라도 그 또 다른 쪽에서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40대는 또 40대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니즈를 파악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행정은 어떻게 지자체 행정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까가 저희가 갖고 있는 화두입니다. 그 화두를 이제 계속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분들하고도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제 이런 자리를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거고요. 먼저 이제 토론 순서는 이 분야에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를 통한 미래 예측 분석들에서 일단 저희 그 유명한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 이중희 교수님께서 먼저 한 10분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해외에서도 요즘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사회 개선이라든지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뭐 사실은 뭐한 5, 6년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아까 그 서울시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별한 그렇게 눈에 띄는 서비스가 저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성공 사례로 발표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발전하는 과정이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도 모아야 되고 뭐 데이터 오픈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쌓아가는 거니까 이제 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약간 이제 지금 한 5, 6년 지나서 생각해 볼 때 약간 학생들한테 그걸 되게 강조하는데 요즘 뭐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인공지능 공부한다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뭐 학교 아니더라도 요새는 그런 거 배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데이터 애널리스트 이런 걸 갖다가 뭐 단기 완성 그래가지고 6개월 정도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게 돼 있는데 그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제 뭐 소위 그래도 연대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건 어떻게 차별화시킬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니네 데이터 그 분석가하고 데이터 사이언스의 차이가 뭔지 아냐. 항상 그걸 되게 강조를 시켜요. 그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한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해외에서 논문에서도 많이 나온 건데 데이터 분석가는 아까 우리 박용지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대시보드고 백워드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 상황을 갖다 놓고 내가 현재 데이터를 갖다 놓고 분석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뭐 내가 어떤 테크닉을 내가 딥러닝을 할 줄 알아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서포트 팩터 머신, 뭐 랜덤 포레스트 뭐든지 다 쓸 수 있지만 백워드 현재 있는 거를 내가 그 상황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뭐냐? 정확하게 볼드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냐? 근데 미래를 예측하려 그러면 내가 프로블럼 솔빙에 대한 그 테크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가설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공공 쪽보다는 기업 쪽하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굉장히 기업에 가서도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한 이 프레임에서 굉장히 그 백워드 쪽에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우리는 빅데이터 AI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만든다. 아까 제가 말한 뭐 데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통합도 해야 되고 데이터 레이크도 해야 되고 데이터 웨어하우싱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본질에서 이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블럼 솔빙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프로블럼 솔빙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디파인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그다음에 이제 Y를 하면서 내가 그 아까 말한 가설 검정 뭐 너무 제가 기본적인 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할 때 생활 번역 얘기할 때 굉장히 참신했어요. 굉장히 참신한데 아까 여기 그 청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랑 같이 만약에 저보고 토론하라고 해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생활 번역을 하는 정확한 목적과 디파인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생활 번역을 하겠다.
그럼 좋을 것 같다. 여기 이렇게 이런 데이터 나온다. 그러면 약간 이 교통 같은 이해를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왜 이게 됐고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좀 진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우리나라 요즘 저기 서울시장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 보면 박영선 대표가 서울시 클러스터 21개 뭐 그런 얘기 혹시 보셨을 거예요. 그죠? 거기도 보면 클러스터라는 얘기도 굉장히 멋있는데 그 다음에 21개 클러스터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거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도 제가 굉장히 자세히 읽었는데 자조건이라는 걸 얘기해요. 뭐냐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서 나온 결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 광역권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을 묶으려고 그러면 이게 어떤 행정적으로 물론 행정적인 우리 현재 그 시스템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시스템인데 그게 스태틱하게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게 통학에서 다르고 교육에서 다르고 쇼핑에서 다르고 의료에서 다르고 문화에서 다르고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보면 종속도시 이런 걸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면 그게 다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시스템이 나와야 돼. 그다음에 거기에 지표들도 보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재 보면 그것도 굉장히 스태틱 지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의료 만족도. 근데 지금 의료 만족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 의료 네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 근데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적인 개념이 같이 들어가서 좀 더 이렇게 우리 목적에 맞는 거를 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좀 복잡하게 뭐 기회를 들어왔는데 저는 그 박 대표님을 제가 보면 그래도 회사 쪽에 계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프로블럼 솔빙 쪽으로 되게 오리엔테이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면 포워드 띵킹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도 목적 지향성으로 이렇게 만드실 그런 걸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만들면서 내가 과연 이게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좁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일 성공한 거, 올빼미 버스, 그리고 굉장히 스페시픽한 문제거든요. 심야 버스 노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문제를 갖다 놓고 그 문제를 푼 거거든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끌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프로치가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안전에 대한 거, 뭐 아까 뭐 메스로 얘기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아주 몇 개만 정말 딱 잡아가지고 그 서비스를 가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데이터 정책 관련해서 경기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뭐 도지사님 글씨도 그렇고 다양한 뭐 개념들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경기도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시는 장승현 대표님께서 이어서도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발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시보드를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요. 뭐 전통적으로 지표나 통계 중심의 대시보드가 과연 이제 더 필요한가라는 의문은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측 기반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굉장히 넓은 의미로 그 미래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진짜 뭐 지자체라고 한다면 지자체의 장애, 위지에 따른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정의하고 그거에 맞는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분석 모델을 정의하고 만들어 두는 대시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일반 지표나 통계 중심의 것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위험도 높은 지표를 이제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고용률이라든가 아니면 뭐 생산 GDP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특정하게 특정 시점에 위험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대시보드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민 중심의 그 서비스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셨지만 HWP로 이제 대표되고 있는 공공영역에서의 정보 관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ODT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식으로 단순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뭐 AI든 아니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정교화시키고 거기서부터 어떠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들이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공공 영역에서 이런
현재는 이제 한글 HWP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서비스가 지금 이제 지자체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보면 행안부라든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분명히 이러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정부24라든가 아니면 차세대 복지로 같은 그런 중앙행정기관 위주의 서비스를 이미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럼 지자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들어가지 않으면 만든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손쉽게 사그라지거나 아니면 흡수되거나 아니면 중앙행정기관한테 데이터만 뺏기고 지자체는 그냥 그 결과물을 못 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특화 서비스 혹은 특화 기능들에 대한 고민을 각 지자체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세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가 더 중요하지 사실은 데이터를 모아놓고 거기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문제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한글의 영역, 한글 파일과 동일하게 공공 영역에서 빠르게 이 데이터를 좀 이제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생겨야지 이제 향후에 저희가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또 문제를 발굴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좋은 발표 많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토론자를 섭외할 때 광역시도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이제 기초자치단체 관점에서도 저희가 이제 경기도 화성시를 이제 선택을 해서 신한철 팀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의 코멘트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박인수 대표님 발표 잘 들었고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이런 부분이 공공 서비스 향상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게 궁금하다고 하셔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클라우드가 3% 이하의 도입률을 보일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공공행정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관한 그 규정에 따르면은 인증된 사스나 아스에 대해서 인증된 클라우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인증의 벽이 좀 너무 높고 그리고 그런 인증된 이후에 또 정보기술의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민간보다는 비용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작년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나 진행을 했어요.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건강보험 공단에서 내 건강검진 데이터를 불러와서 내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도의 인공지능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외부 서버를 이용해서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다시 뿌리는 형태로 처음에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안성 검토를 거친 CC 인증을 받은 상품을 써야 되고 만간 전송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범위를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축소해서 기본적인 통계정보 위주로 이렇게 정리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볼 때 노동 유연성하고 규제에 대해서 가장 취약점을 보이는 것처럼 이 정보 서비스도 관주도의 이런 형태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서 이런 너무 과격한 발언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관주 힘으로 이끌어가는 형태는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번에 진행하는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답변을 드릴 거고요. 현장에서는 진짜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백신을 맞추는데 75세 이상 분들한테는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인분들 가정에 방문을 하면은 귀가 안 들려. 설명을 막 하고 그러고서 이 사인을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은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빅데이터 하는데 이런 거 빅데이터로 처리 안 되냐. 딱 정보를 가져다가 문자를 전송하고 회신 문자를 하면은 동의한 걸로 시급하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의견을 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마이크로 행정에 필요한 것들은 스몰 데이터라고 보거든요. 근데 빅데이터는 전체 추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저희 시도 인구 예측을 빅데이터로 했어요. 택지 개발이라든지 교통망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다 해서 인구 예측을 했는데 그 분석관 분이 그만두고 나서 진행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 예측에 대한 서비스를 지향해야 되는 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죠. 근데 쏟아지는 업무만으로 벅찬데 언제 내부 역량 강화를 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안타깝고요. 제가 이 영상을 나중에 행안부에서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좀 해주면 좋겠어요. 현장단에는 인력에 대해서 2명을 추가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늘려라 정확히 짚어주지 않으면은 조직 부서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이 많고 좀 행정에서는 과감한 실험을 해줘야지 민간에서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공공데이터 매칭 사업을 이번에 8건을 내서 지자체 중에서 제일 많은 6건이 됐어요. 제주가 16건으로 제일 많았는데 근데 밖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사업 어떻게 핸들링할래?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을 약간 경쟁적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자치단체에서. 근데 결국은 정부 통합 플랫폼에 공통 활용 연계로 해서 또 연결을 하고 12개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겠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이 좀 원활하게 공유가 돼야지 지자체 단에서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진행을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풀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규제를 좀 낮추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취하고요. 민간 기업에서도 공공가의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주민 중심의 데이터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을 보고 감탄을 했거든요. 정말 좋은 방향의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근데 지방자치단체에는 결정적으로 임기의 한계가 있어요. 네. 결국 지자체장이 바뀌면은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지우기에 바빠요. 네. 이건 내역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싹 걷어버리고 새로운 것들. 물론 이거는 국가 정책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지금 디지털세도 검토가 되고 있는 한국인데 현재처럼 미국 중심의 그런 디지털 경제 구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고민은
당장 필요한 것들을 떠먹여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연구하는 분들하고 사업하는 분들 외에는 공공데이터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봐요. 가끔 궁금은 하겠죠. 근데 그 궁금한 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궁금하고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묶음으로 해서 그냥 교통정보라고 하면은 교통정보의 카테고리로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여기를 갈 때 최적 경로와 우회 경로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제공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묶음 작업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통계 정보와 데이터를 결합한 형태의 공공정보 서비스를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실험이 당연히 정답이 아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계속 그 과정의 순간을 즐기면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세 분 토론자 말씀에 대해서 이제 과제자진 박윤지 대표님이 간략하게 코멘트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플로우까지 포함한 이제 전체 토론, 자유 토론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박윤지 대표님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오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시면서 저는 항상 느끼는 부분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사업 영역은 민간 사업 영역은 사업적인 측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국가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더 좋은 어떤 방향으로 IT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활용되어지려면 어떤 측면으로 되어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더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탄스럽고 굉장히 이제 어떤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프로토타이핑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제언해 주신 것처럼 범위를 좁혀서 하나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내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애드온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팀장님 말씀하신 어떤 규제적인 측면도 이런 부분들을 회피해서 뭔가 실행되어진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회피해서 예를 들어 개인 정보를 외부 클라우드에 올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금융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프로토타이핑이 되어지고 서비스 뭔가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그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중심의 데이터 시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인데요. 저희가 계속 이런 거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부하고 사업도 있고 다양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건데요. 화두는 그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경직된 조직 구조, 어떤 일하는 방식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혁신을 해야 될 어떤 역사적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그거는 이걸 주도해 나갈 관료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쪽이 너무 이제 노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더 젊어져야 된다,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저 같은 경우는 70년생이거든요. 75년생이니까 부산권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주류 세력은 아니죠. 인구는 제일 많은 건 되겠지만, 근데 이제 70년대 이후 출생자들 어떤 젊은 역량과 디지털 역량, 그리고 여기는 이해도,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관료, 정치인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될 그런 타임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에서 사실 저희가 좀 같이 시도하고 있고, 잠깐 이제 홍보를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관료 중앙부처 이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경직된 그런 행정이라든가 정책들을 시도하는데
내용들이 바뀌려면은 그건 당연히 지금 바뀌고 있겠지만은 국회의원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 더 젊어져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젊은 국회의원들 또는 예비 후보자들은 이제 저는 그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디지털을 이해하는, 디지털 혁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또 저 포함해서 이제 저랑 같이 참여하는 CEO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그 정치 후원도 합니다, 개인 후원. 그걸 이제 그룹화해서 이제 몰아들기도 하고 그런 쪽에서의 시도와 함께 대한민국 전체가 젊어지고 디지털 영향을 갖춘 그런 경쟁력을 갖춘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피난처 팀장님처럼 화성시에서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세영 과장님 굉장히 젊습니다. 다 아마 나이 다 아신다 깜짝 놀라신 대로 지금 다 젊은 분들이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5년 안에 전 많은 것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5년을 위한 첫 포석, 단축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풀어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 토론을 앞서서 이제 저희 플로어에서 혹시 1세션, 2세션 다 통틀어서 이제 뭐 궁금한 점도 있으시고 또 실제 업무하면서 느꼈던 점, 코멘트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시면 그걸 먼저 받아서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참석하고 계신 토론자분들께서 같이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갈 건데요. 저도 학회 참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학회 활동으로 지금 이렇게 이사들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학회는 너무 경직적이더라고요. 상당히 뭔가 좀 딱딱 순서가 정해져 있고 뭐 치고받고 이런 것도 없고 되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지금 보니까는 다들 젊은 마인드의 분들만 나왔어요 지금. 우리 저희 존경하는 김동영 교수님 포함해서 굉장히 다 이제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플로어 쪽에서 오늘 전체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코멘트 해주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오늘 멀리 저 부산에서 연결부에서 지금 빅데이터하게 세 분 오셨는데 회장님 한번 대표가 말씀해 주시죠. 질문도 좋고 코멘트 좋습니다. 또 마침 또 세미나를 하신다고 해서 이게 관계된 경기도라든지 화성시에서도 또 오신다고 해서요. 그 지자체에서는 어떤 기본계획 수립 내용으로도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지금 현 상황에서 데이터 어떤 추진 방향이라든지 민간에서 또 어떤 방향으로 나오고 계신지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저희 개원들하고 한번 이제 와본 거고요. 계속 들으면서 잘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부산은 사실은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보다는 많이 뒤처진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시는 이런 지자체들의 어떤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저희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기초지자체에서 이제 가져서 좀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주민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기초지자체 이제 화성시에서도 이제 팀장님 오셨는데 팀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기초지자체 간의 업무 공유를 통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도 서로 이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거를 좀 배우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자리인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세종경영 자문하고도 함께 이제 파트너가 돼갖고 저희가 목표한 바대로 기본계획을 잘 수립을 하고 또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연제구는 이제 데이터 거의 이제 시군구 단위에서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하는 굉장히 앞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저희 부청장님, 부청장님께서 나이가 지금 굉장히 젊으시죠? 1973년생이시거든요. 그 정도가 딱 적당한 나이입니다, 부청장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으면 이런 디지털, 데이터, AI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딸리고 뭐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것만 하게 되고 적절하게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부장님께서 젊으시고 그런 새로운 시도, 공부 이런 것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부정을 바꾸려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좀 더 앞선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계속 직원들한테 이제 계속 이제 요구를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빅데이터 배가 만들어지고 이제 담당자들도 거기 또 맞춰서 이제 학습하고 공부하고 이런 식의 이상적인 방식이거든요. 이상적인 방식이고 앞에서 짤막하게 그 신원철 회장님 설명하셨지만 이제 지자체들이 선거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경직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차분히 해소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연제구청에서 오신 저희 계장님에게 저희 토론자분 중에 혹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신가요? 같은 시군구 입장에서 저는 사상시청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 부산보다 한참 모자란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통과하고 감사한데요. 저희도 지자체단의 협업도 엄청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 또 과장님도 계셔서 조금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부터 얘기를 했던 게 경기도 지자체 간에 좀 아주 소소한 거라도 꼭 사업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데이터 웹 이런 서비스랑 같이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저희도 생활번역에 대한 시도를 했어요. 수원, 화성, 오산이라고 해서 탄수화 이렇게 해서 생활번역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팀장들끼리 만나서 우리 데이터 발주라든지 분석 그리고 인간 데이터 구입할 때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주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과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초창기 단계인데 그런 영역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희 가끔 벤치마킹에 오세요. 그러면 아낌없이 다 드리거든요. 내부 자료 다 이렇게 세트로 해서 드려서 오신 분들이 좀 놀랐는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시군구 단위에서의 이제 문제들 앞서서 저희 1세션 발표에서 나왔던 예를 들어서 성남과 광주 간의 어떤 교통 관련 협업의 문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치단체 장들이 기초단체에서 이제 혼자서 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방역 쪽에서 방역시도에서 개입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경기도 전체 데이터 정책을 관할하고 계신 제 과장님이 여러 시군 경기도 가장 33개 시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방향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그거 같이 포함해서 한번 또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성시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수표가 돼버린 시군 간의 연계라든가 아니면 업무 협업을 저희가 준비하기로 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올해도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같이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바로 준비를 하는 상황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데이터 관련돼서도 동일하게 각 경기도만의 아니면은 특정 시군만의 데이터만 가지고 정책을 정의하고 분석하고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각 시군이 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도도 수도권이라고 묶여 있는 서울이나 인천과 정보 협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주제하고는 약간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데이터, 저희가 이제 데이터 관련돼서 모이긴 했지만 데이터 그리고 AI, 네트워크, 5G 네트워크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이쪽으로 많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방향성은 이 부분이 맞는데
지금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더 명확하게 가지고 그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금 낭비라든가 돈 낭비 그리고 인력에 대한 낭비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아까 뭐 민간 클라우드를 지금 저희가 뭐 그 2%밖에 안 쓰고 있다 아니면 3%밖에 안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도적인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단순하게 제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로 해결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클라우드를 굳이 활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로 봤을 때 과연 그 클라우드가 비용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 역시도 어떻게 보면 뭐 데이터 분석하면은 모든 게 만능 열쇠처럼 풀린다 이런 식의 기대보다는 명확하게 문제 정의와 거기에 연관된 데이터를 잘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가지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제 뭐 연제부처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시군부에서도 동일하게 조금 한계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처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윗분들의 환상을 맞춰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게 이제 조금씩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아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만능론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뭐 경기도청 내에서 그 업무의 분량도 너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런 MOU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청 1월 21일 날 통계청 서울대가 같이 해서 통계청의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가 활용하고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그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을 제공하고요. 저희는 그걸 이제 적체에 활용하는 그런 협약을 맺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도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계청과의 협업을 위해서 일단 도청 내에서만 이제 그 수요를 많이 발굴을 했었었는데 조금 저희가 여유가 생기면은 시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시군의 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는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한테 지금 허락된 시간이 7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프로에서 지금 저희가 뭐 지금 진행되는 얘기라든가 앞서서 1세션에서 했던 얘기, 2세션에서 발표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또 코멘트나 질의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오늘 주요 내용이 사실은 통계 쪽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에서 이제 많이 분들이 오셨는데요. 통계청 쪽에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통계청이 굉장히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지털로 혁신하고 전환하고 과감한 기술 도입해서 좀 더 정확하고 시적절한 통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기 통계청은 아니지만 통계청하고 업무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통계청을 좀 편을 들자면은 통계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놀랄 시점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강북대학교 김성중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관심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 지방자치, 지방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제공 단위가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게 획일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또 너무나 당연하게 행정구역에 딱 틀이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생활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생활권 단위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사실 이 논란은 굉장히 오래된 논란입니다. 저는 사실 나이가 60대예요. 60대 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전에 지방행정연구위라는 데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자치장 선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해야 한다 해도 굉장히 논의가 뜨거운 시절에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전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에 일제시대 또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조정돼야 될 부분을 조정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늘 그 아까 소비 데이터를 가지고 생활권을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생각보다 훨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나눠주고 물론 그제도 지방 행정체제 개편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여러 차례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근본이 안 됐거든요. 겨우 그 저기 마창진 하나 해내고 저기 수원, 오산, 화성 저기 통합 논의하는데도 제가 1년 동안 가가지고 위원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전부 다 딴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이 달라가지고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이 통계청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구역 단위로 표본을 가지고 했던 통계조사 이외에 생활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그 어떤 통계 단위를 디파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아까 여기 교육 나왔지만 교육도 보면서요 초중등 교육 다르고 대학 교육 다르고요 여러 가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또 성인 교육 문제도 있고 굉장히 다른 분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예전에 한 30년 40년을 공부했던 그 도시 그 경제 지리학이라든가 어반 지오그래피 그래서 마켓 에어리아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론적으로 디파인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묻힌 범위가 얼마나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의료 서비스 이야기 나왔는데 의료 서비스도 천차만별일 거예요. 이게 5대 병원은 전국구거든요. 그렇잖아요. 전국에서 다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그 서비스 에어리아가 어디서 오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거 좋은데 아무튼 몇 개라도 서비스 분야를 나눠가지고 새롭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오래전에 1980년대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BEA라는 게 있어요. Economic Bureau of Economic Area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를 모집하는 단위가 따로 있고요. 경제구역 단위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 발전하는 사람들은 그 단위로 통계 분석을 해야지 그 기초 센서스 트랙을 단위로 해서 통계 분석한 단위가 있으니까 그 분석 단위가 틀렸다고 이제 지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새로운 개념에 하나 이거 통계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구축해내고 제공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지자체들이 그래서 행안부도 쓸 수 있고 방역도 쓸 수 있고 이제 논의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이런 큰 틀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그 지방자치학회라든가 이런 데는 관련 또 제가 볼 때 그 도시 지리학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마켓 에어리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이론적 배경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그런 작업을 하면은 통계청이 새롭게 데이터를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연세대학교 이준기 교수님께서는 목적에 맞는 분들 생활권을 나눠서 무엇을 할 것이겠는데 이건 우리 그 지방대학 차원에서 너무너무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대학 구역 간에 광주하고 서울 간에 그 도로 문제가 막히는데 이거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예? 그런 거 노래할 때 이제 자료 근거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 활용은 만들어만 지자체에서 활용 굉장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간이 다 지금 다 됐는데요. 저희 이번 세미나 그 주민 중심의 데이터 시대를 위한 자치단체 역할과 과제 우리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이런 종류의 세미나를 국가과제, 지자체 과제 계속 시리즈로 데이터 혁신을 위해서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